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강의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항공기의 이니셜 사이징, 초기 사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공기 설계라는 그 내용 자체가 워낙 범위 자체도 되게 넓고, 그 다음에 내용도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1시간, 2시간, 뭐 한 학기에 뭐 다 다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항공기의 사이징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뭐 A는 A다, B다, B라는 식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항공기의 설계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베리에이션까지 다 고려해서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그 학생들이 감안을 하고 수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할게요. 항공기 초기 설계, 초기 사이징, 이니셜 사이징이라는 단어를 내가 쓸게요. 이니셜 사이징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항공기의 전체적인 시스템 크기, 뭐 예를 들면 날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그 길이가 된다. 아니면은 동체의 길이는 이 정도가 된다.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엔진의 추진력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설정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니셜 사이징에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테이크오프 그로스 웨이트라고 해서 W0라고 표현되는 이런 그 변수가 있고요. 요거는 항공기의 무게, 중량에 대한 웨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윙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량을 윙 사이즈, 윙 그 날개에 특히 주날개를 보통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날개의 그 주날개로 면적을 나눠가지고 날개가 가지고 있는 단위 면적당 들어 올려야 하는 중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파라미터라고 하면 thrust to weight ratio라고 해서 T over C. 참고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W over S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T over W라고 읽을 수 있고, 얘는 그러니까 단위 중량당 도출해야 되는 엔진이 뽑아내야 되는 출력의 그러니까 그 추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프로펄션 시스템 사이즈를 그러니까 프로펄션 시스템 사이즈를 고려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항공기 사이즈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요거는 윙 사이즈에 대한 파라미터, 그리고 얘는 프로펠러 시스템 사이즈에 대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고 둘 다 지금 파라미터가 오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웨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W0가 일단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 두 개의 파라미터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안 좋아지고, 아니면 한쪽이 안 좋아지면 한쪽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그 결과만을 도출할 수는 없고요. 양쪽 다 적절하게 만족되는, 그러니까 한쪽만 그 양쪽 다 적절하게 만족되는 어떤 솔루션은 찾을 수 있는데, 양쪽 다 정말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설계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이드오프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항공기의 전체 사이즈는 이 정도가 될 거고, 날개 사이즈는 이 정도가 될 거고, 그래서 엔진의 어떤 추력은 이 정도가 나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니셜 사이징의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니셜 사이징의 어떤 중요한 세 가지 파라미터, 테이크오프 크로스 레이트, 윙 로딩, 스러스트 투 웨이트 레이쇼, 요거 세 가지를 설명을 했고요. 제일 첫 번째 수행해야 되는 것은 요 테이크오프 크로스 웨이트 W0를 선택 또는 추정이라고 얘기합시다. W0를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장부터 뒤에 몇 장의 PPT 슬라이드에서는 이 W0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참고로 테이크오프 그로스 웨이트는 줄여서 TOGF라고도 부릅니다. 테이크오프 그로스 웨이트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테이크오프 크로스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항공기가 처음에 테이크오프 할 때 가지게 되는 항공기의 중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보이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테이크오프 웨이트의 전체적인 중량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기초적으로 오퍼레이팅 엠티 웨이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오퍼레이팅 엠티 웨이트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짐 이런 것 페이로드라고 부르는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퓨얼 연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진짜 그냥 항공기 자체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empty weight 모든 게 다 빠져 있고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항공기 자체에 진짜 날기 위한 중량이 아니라 항공기 자체에 대한 중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엔티 웨이트라고 부르고 OEW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이 TOGW, 테이크 오프 스콜스 웨이트에서 대부분을 사실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패신저, 그러니까 승객들 그리고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배기지, 그 화물, 화물에 대한 중량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고라는 거는 그냥 뭐 배기지랑 비슷하게 어떤 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약간 뭐랄까 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의 목적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비율로 그 선정을 하고 나머지 중량에 대해서는 퓨얼 그러니까 연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퓨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리저리브 퓨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항공기가 원래라고 하면은 뭐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인천 주변의 기상악화로 인해서 항공기가 회항을 하거나 아니면은 긴급하게 김포공항에 착륙을 해야 될 때 그 정도를 더 갈 수 있는 퓨얼 이런 것들을 리저브 퓨얼이라고 부르고요. 트립 퓨얼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든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AA 건전지나 배터리 이런 것들 얘의 전격 용량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만 미리 암페어 아니면은 뭐 차량의 어떤 연료통이 뭐 70리터 뭐 70리터 보통 70 정도네 아무튼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걔네들 완전히 다 소모하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자동차를 굴려도 아니면은 배터리를 소모해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못 쓰고 그냥 저장만 되어 있는 그런 양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항공기 같은 경우도 항공기에 그 집어넣은 연료를 모두 다 쓰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아요. 아마 이게 1% 정도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런 퓨얼들을 트리퓨얼이라고 트리퓨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택시아웃 퓨얼이라고 하는 것은 택싱 그러니까 이륙할 때 쓰는 퓨얼인 걸로 나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퓨얼에 대한 항목 그리고 페이로드에 대한 항목 그다음에 OEW에 대한 항목을 다 더해서 항공기의 총 중량을 테이크오프 크루스 웨이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WO는 여기 W 크루, 그러니까 항공기 승무원, 그리고 항공기의 페이로드, 항공기의 퓨얼, 그리고 오퍼레이팅 엠티 웨이트, 요걸 4개를 더해서 W0를 계산하게 되고요. 요거 전체 그 수식에서 양쪽에다가, 아니, 수식에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W0로 나누고 W0 곱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보면은 여기에도 W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W가 있고 여기에도 W가 있는데 요거랑 요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레이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퓨el의 웨이트, 그러니까 전체 중량 대비 퓨el의 웨이트, 그리고 전체 중량 대비 오퍼레이션 MT 웨이트의 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요 부분이랑 요 텀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어떻게 추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WE, 그러니까 Operating Empty Weight,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보통은요,
요런 수식을 씁니다. 요렇게 생긴 수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W2분의 WO라는 요 수식은 대략적으로 이런 수식을 쓰면은 추정할 수 있다라는 추정식이고요. 내가 이전 수업에서 얘기했던 그 임피리컬 모델 있죠. 임피리컬 모델.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서 썼던 실제 비행을 하고 있는 항공기들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임피리컬 모델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수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런 수식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전에 만들었었던 항공기들의 어떤 카테고리를 지금 여기 보이는 뭐 세일 플레인, 홈빌트, 제너럴 에비에이션 그리고 싱글 엔진인가 트윈 엔진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뽑아놓고 얘를 가로축 테이크오프 크로스 웨이스로 가로축을 지정하고 트랩축을 요 비율로 지정을 한 다음에 쭉 플러스를 해본 거예요. 진짜 실제로 항공기들이 실제로 지금 만들어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들의 데이터들을 여기다 쭉 플러스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가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 가로축 대비 세로축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얘에 대한 그 다항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의 다항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다랑식의 형태가 이 W2분의 WO 텀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 각각의 항공기의 특성에 따라서 항공기의 어떤 형태나 아니면 목적이나 아니면 그 엔진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상수값 A와 C가 요렇게 변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항공기의 스타일을 고려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어떤 항목을 보고 요 A랑 C 값을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WO라는 값을 그냥 초기 추정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KVS라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대략적으로 W분의 WO라는 요 레이쇼는 추정된 어떤 값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VS 같은 경우는 이 베리어블 스윕이라는 그 뭐지 표현의 약자를 쓴 건데요. 컨스턴트 그러니까 베리어블 스윕 그러니까 항공기의 날개가 이렇게 수입되는 그러니까 뭐 펴졌다가 아니면 펴졌다가 젖혀졌다 하는 여러 항공기 날개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항공기의 날개가 그냥 픽스돼 있다. 그냥 이렇게 길다랗게 생기고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항공기 날개다. 그러면은 KVS 값을 1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그거 있죠. F-14 전투기 보면은 항공기 날개가 이렇게 똑바로 펴졌다가 뒤로 젖혀졌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KVS 값을 1.04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은 우리 최근에 만들어진 항공기들이 그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보잉 787 드림라이너 이런 것들도 컴포짓 그러니까 복합재를 이용해서 가미해서 만들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공기들에서 한 0.95 정도 그러니까 한 5% 정도 더 감량된 무게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요 개선된 값에다가 0.95를 곱해주게 되고요. 아니면은 집에서 만든 어떤 소형의 어떤 항공기, 그리고 그 항공기가 만약에 그 복합수트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요 A 값을 0.85 정도의 값으로 넣어줘가지고 그냥 기존의 어떤 항공기의 값보다는 더 작게 만들어준 그런 어떤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정을 해서 내가 그 설계하려는 항공기의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력 시스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요 값을 수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앞으로 설계하게 될 항공기가 어떤 형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형상에 최대한 가까운 어떤 값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W0 그 전체 그 테이크오프 그로스 웨이트 중에 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하는지. 방금 거는 요 부분요, 요 부분요. Operational Empty Weight, 이 OEW에 대해서만 추정을 한 거고, 지금부터는 fuel weight을 어떻게 추정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fuel weight을 추정하기 이전에 fuel이라는 것 자체는 항공기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테이크오프하고 난 다음에 랜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쓰이는 그 항목이잖아요. 쓰이는 어떤 연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테이크오프를 얼마만큼 길게 할 거냐, 아니면은 클라임을 얼마만큼 오래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크루즈 레인지가 얼마만큼 길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사용하는 그 퓨el의 양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퓨el의 양에 대해서 고려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미션 프로파일, 그러니까 미션의 프로필을 테이크오프에서부터 랜딩까지 쭉 나열하는 것을 처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각각의 어떤 미션 프로파일의 어떤 항목들을, 컴포넌트들을 이런 식으로 테이크오프, 클라임, 크루즈, 디센트, 로이터 앤 랜딩 이런 식으로. 요거 방금 내가 설명했던 요 부분은 그냥 심플 크루즈 방식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요런 것처럼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매겨가면서 테이크오프, 클라임, 크루즈, 디센트 앤 로이터 앤 랜딩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진행하는 부분이 뭐 테이크오프에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어떤 연료를 쓴다, 퓨를 쓴다. 클라임에서는 어느 정도 퓨를 쓴다. 이렇게 추정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테이크오프에서부터 랜딩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웨이트 프랙션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웨이트 프랙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클라임의 웨이트 프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그 미션 세그먼트 테이크오프일 때의 웨이트 대비 클라임에서의 웨이트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클라임을 시작하기 전의 웨이트와 클라임을 끝낸 후의 웨이트를 비율로 이렇게 도시를 해놓으면 이게 웨이트 프랙션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I-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 시작하기 전의 웨이트, 그리고 시작한 후의 웨이트라는 뜻으로 이렇게 I-1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W1 나누기 W0, W1을 W0로 나눈 요런 웨이트 프랙션은 테이크오프일 때요. 그러니까 테이크오프를 하기 전과 테이크오프를 한 뒤에 어떤 웨이트 프랙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왜냐면 테이크오프 인덱스가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어주고 1 집어넣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W0 있죠. 그 테이크오프 그로스 웨이트. 그 부분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테이크오프를 하기 전에 어떤 전체적인 중량을 여기 W0에 집어넣고 테이크오프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웨이트를 이 위에다가 W1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임피리컬 모델을 미리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항공기의 엔진을 켜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까지 완료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3% 테이크오프를 하기 전보다 테이크오프 한 뒤가 약 3% 정도의 퓨를 사용하는 어떤 값을 도출할 수가 있고, 클라임 때는 뭐 1.5%, 그리고 랜딩하는 중간에는 0.5% 정도의 퓨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분모의 값이 그 하나의 미션 세그먼트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값인 거지, 전체 예를 들면 W0에 대한 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랜딩일 때 0.05% 정도를 쓴다는 것, 0.5% 정도의 퓨를 쓴다는 거는 랜딩하기 전에 그 무게 대비 0.5%를 쓴다는 것이지, 실제 처음에 테이크오프 할 때의 웨이트 대비 0.5%는 아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클라임이나 랜딩이나 테이크오프, 그리고 요런 그 미션 세그먼트 말고 크루즈에 대해서 그 순항 조건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은 따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브래게 레인지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요런 수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요 웨이트 프랙션을 요렇게 가지고 온 것이고요. 뒤에 있는 요 수식은 뭐냐면요. 어떠한 그 항공기가 V라는 프리스트림 벨로시티를 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항공기가 느끼고 있는 LOD, 리프트 투 드래그 레이쇼가 요 정도 값이 됐을 때, 요 정도 값이 됐을 때, 특정한 레인지, 예를 들면 뭐 1000km를 비행하고, 그때 항공기 엔진의 어떤 퓨얼 컨섬션, 그러니까 항공기가 소모하는 어떤 연료의 소모율이 요 정도가 되었을 때, 크루즈를 비행하기 전과 후, 그러니까 크루즈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난 후에 웨이트 프랙션을 나타내면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브레게 레인지 이퀘이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많은 항공기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진 임피리컬 모델입니다. 여기 있는 요 값들도 임피리컬 모델에서 뽑아낸 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웨이트 프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Specific Fuel Consumption, SSFC라고 부르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본 슬라이드나 아니면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그냥 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얘는요, 뭐냐면은 Rate of Fuel Consumption divided by the thrust라고 해가지고, 그 항공기 엔진이 사용하는 연료 소모의 비율을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연료 소모를 갔을 때의 그 트러스트 값으로 나눈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봤을 때 그 분모에 시간에 대한 항뿐만 아니라 포스에 대한 항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기준이 되는 그 SFC 값은 제트 엔진의 fuel efficiency를 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SFC는 주로 제트 엔진의 fuel efficiency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진들, 예를 들면 뭐 프로펠러 엔진 같은 경우에도 프로펠러 엔진의 어떤 SFC 값은 그 제트 엔진 SFC 값을 가지고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크 넘버, 마수에 따른 그 제트 엔진의 SFC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기 보이는 이거 있죠. 피스톤 프롭 또는 뭐 터보 프롭 이런 것들은 제트 엔진으로 그 각각의 어떤 값을 제트 엔진의 값으로 환산한 값으로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일단 여러 가지 어떤 터보제트라든지 램제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터보팬이라든지 터보프롭이라든지 피스톤프롭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마하수별로 SFC 값을 이렇게 도출해 놓은 건데,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피스톤 터프롭 엔진이랑 터보프롭 엔진 같은 경우는 마하수가 되게 낮을 때 SFC 값이 되게 작고 그다음에 뭐 터보젤 엔진은 뭐 예를 들면 마크 넘버가 한 1 정도가 되었을 때는 터보 프롭이나 피스톤 프롭 엔진보다는 뭐 훨씬 SFC 값이 적고 이런 것들을 트렌드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SFC 값 자체가 시간당 쓰는 연료 소모율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간당 연료 소모율이 낮은 게 좋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요 SFC 값은요, 같은 추력을 낼 때 얼마만큼 단위 시간당 연료를 소모하겠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항목이거든요. 그걸 뜻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이 연료 효율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마크 넘버 낮을 때는 피스톤 프롭이나 터보 프롭 엔진이 훨씬 SFC 값이 낮기 때문에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속의 어떤 항공기들은 보통 피스톤 프롭이나 터보 프롭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트렌드 그래프에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는 안 타봤을 건데, 저속 항공기들, 그러니까 뭐 국내선 항공기들 이런 것들 있죠. 되게 천천히 날거나 아니면 낮게 나는 항공기들은 터보 프롭이나 아니면 피스톤 프롭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터보 프롭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UAV 우리가
그 다루는 무인기 있죠. 무인기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군용 목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군용 그 UAV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되게 빨라야 되고 비행하는 그 고도도 되게 높아야 되기 때문에 뭐 터보제트, 터보팬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터보제트라든지 아니면 터보팬 피스톤 프롭보다는 터보제트나 터보팬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뭐 예를 들면 뭐 3m급, 5m급 이런 작은 항공기들 있죠. 걔네들 같은 경우는 피스톤 프롭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터보 프롭도 거의 안 사용하고 피스톤 프롭을 대부분 사용하는 게 요만큼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에 다른 엔진들에 비해서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터보제트 엔진이 가지는 크루즈 상태에서의 C 값은 뭐 대략적으로 0.9가 되고 로이터 일단 0.8 정도가 된다. 뭐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로우 바이패스, 하이 바이패스의 터보팬 엔진을 쓰면은 이 정도의 C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프로펠러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프로펠러 프로, 프로펠러 이피션시라고 해서 에타 P라고 표현되는 이런 항목이 그 고려가 돼요. 얘는 뭐냐면은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요.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항공기가 얼마만큼 멀리 비행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효율 값이고 프로펠러 에피션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능한 한 그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한 바퀴의 프로펠러가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더 멀리 항공기가 비행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에피션시가 보통은 한 0.8 정도로 비행을 보통은 하고 0.7에서 0.8 아니면 정말 좋으면 0.9 정도 사이에서 프로펠러 에피션시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준이 되는 SFC C 값은 제트 엔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펠러 엔진에 대한 어떤 SFC 값을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V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벨로시티 값이고요. 대략적으로 요 CBHP라고 적혀 있는 요 값이랑 그 다음에 프로펠러 에피션시 에타 P 값은 대략적으로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요 값이 CBHP의 그 값이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엔진의 스페시픽 퓨얼 컨섬션 값이고요. 뒤에 있는 0.8이라는 게 프로펠러 이피션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펠러 이피션시가 약 0.8 또는 0.7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값이 여기에 수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SFC에 대한 스페시픽 퓨얼 컨섬션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항공기의 공기역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공격학적인 특성은 그 리프트 드래그에서 L 오브 D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변수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L 오브 D를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그 웨티드 에어리어란 거랑 레퍼런스 에어리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레퍼런스 에어리어라는 거는요, 항공기의 요런 날개 있죠. 요런 날개를 위에서 쳐다봤을 때 항공기의 날개가 가지는 그런 단면적, 요런 단면적, 요런 단면적을 레퍼런스 에어리어라고 부르고요. 또는 프로젝티드 에어리어라고 또 부릅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 아마 그 기억을 할 건데, 그, 뭐라죠? 그, 벡터의 내적을 한다고 했을 때, 벡터에 대한 내적을 수행한다라는 뜻을 벡터를 프로젝션 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때 왜 프로젝션이라는 얘기가 쓰이냐면은 벡터라는 그 수학적인 표현을 갖다가 그 그러니까 벡터라는 그 항목에 대한 그 그림자를 도출한다는 뜻에서 프로젝션이라는 뜻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항공기의 날개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사형했을 때, 위에서 빛을 비춰서 아래쪽으로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림자의 면적이라고 해서 프로젝티드 에어리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보통은 그 레퍼런스 에어리어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SREF라고 부르는 것이 항공기 날개에 대한 레퍼런스 에어리어입니다. 근데 레퍼런스 그 SREF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윙 레퍼런스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기 동체까지를 포함한 전체 레퍼런스 에어리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항공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리프트는 항공기 날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SREF라고 적혀 있는 것은 날개의 레퍼런스 에어리어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웨티드 에어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웨티드라는 게 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공기의 날개에서 공기가 젖는, 그러니까 공기에 의해서 젖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공기 날개 표면적 있죠. 요 표면들, 요 표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항공기의 그러니까 그 공기 젖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항공기 날개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랬을 때 물에 젖는 항공기 날개 표면들 있죠. 그 면적을 웨티드 에어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S 웨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요게 그냥 직사각형 항공기 날개라고 생각했을 때 항공기의 윗면의 그 면적, 그리고 아랫면의 면적, 옆면의 면적까지를 포함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는 그냥 평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에어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면의 날개 면적, 윗면의 웨티드 에어리어만 해도 그냥 단순히 정사양한 프로젝티드 에어리어, 레퍼런스 에어리어보다는 더 큰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랫 면적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옆에 면적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웨티드 에어리어가 레퍼런스 에어리어보다는 훨씬 큽니다. 보통 뭐 2배 이상, 2배, 뭐 2.2배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웨티드 에어리어를 고려할 수가 있다. 웨티드 에어리어는 공기에 의해서 젖는 면적이다. 날개의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항공기의 날개가 가지고 있는 요거, 웨티드 에어리어 레이쇼, 요거 있죠, 요 부분. 음, 요 부분을 갖다가 항공기의 날개 형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2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도시를 해 놓은 것이고, 보면 알겠지만, 요 값이 적어도 2 이상은 되겠죠. 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항공기의 날개가 넓으면 넓을수록, 항공기의 날개가 이런 식으로 넓으면 넓을수록 요 값이 2에 가까운 값이 되고요. 2에 가깝다는 말 자체는 요 에어포일 형상을 고려하더라도 에어포일 형상으로 해서 위아래에 어떤 날개 표면이 굴곡져 있더라도 점점 그러니까 굴곡져 있더라도 얘가 그냥 평판에 가까워진다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말의 뜻은 날개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에어포일 형상에 대한 어떤 고려는 무시가 되고 그냥 위아래 평면이 거의 평판 같은 느낌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웨티드 에어리어랑 레퍼런스 에어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그 LOD라고 부르는 요 항목에 대해서, 요 변수에 대해서, 요 파라미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은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형상적으로 요런 날개를 가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LOD가 얼마만큼 될 거다라는 추정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웨티드 에어리어 레이시오라는 요러한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를 왜 사용하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항공학에서 배웠던 드래그 있죠. 드래그에서 인듀스드 드래그, 리프트가 발생했을 때 그에 의해서 나오는 인듀스드 드래그 같은 경우는 에스펙트 레이쇼, 항공기 날개의 가로 세로 비율에 대한 그 함수가 돼서 에스펙트 레이쇼가 크면 클수록 인듀스드 레이쇼는 작아지고 에스펙트 레이쇼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듀스드 레이쇼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식을 가지게 되고요. 페러사이트 드래그라고 하는 유해 항력이라고 부르는 항력 같은 경우는 웨티드 에어리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게 되는데 얘도 그렇고 둘 다 그 날개의 그 날개의 그 웨티드 에어리어 또는 그냥 항공기 날개의 형상에 대한 변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OD도 마찬가지로 형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공기 날개의 형상을 보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뭐 윙 에어 레이쇼가 이 정도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 LOD를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렵다고 하면은 다시 정리할게요.
L 오브 D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은요, 요거를 그냥 진짜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뭐 리프트가 이 정도 나올 거야, 드래그가 요 정도로 나올 거야, 그래서 L 오브 D는 요 정도의 값을 가질 거야 라고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사이징에서는 대략적으로 L 오브 D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실제 항공기가, 그러니까 실제 이때까지 만들어진 항공기 있죠. 항공기의 윙 에어, 웨티드 에리어 레이쇼를 이용해서, 그 에어리어 레이쇼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웨티드 에어리어 레이쇼를 가지고 있으면은 에러버디는 이 정도로 추정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웨티드 에어리어가 무엇이고 레퍼런스 에어리어가 무엇이고를 내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웨티드 에스펙트 레이쇼를 고려를 할 건데요. 웨티드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파라미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윙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부르는 것은 항공기의 코드 랭스를 C라고 보고 항공기의 스펙 랭스, 윙 스팬을 B라고 봤을 때 B 오버 C, 그러니까 날개 길이를 코드 랭스로 나눈 값을 윙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조금 별개로 웨티드 에스펙트 레이쇼를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공기를 설계를 했어요. 대략적으로 항공기 형상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항공기 형상을 가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윙 에어리어는 요 정도의 값을 가지겠구나. 그러면 요 정도의 값을 가지는 윙 에어리어는 웨티드 에스펙트 레이쇼를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를 가지겠구나. 여러 가지 항공기 형상들에 대해서 나는 요 정도의 항공기를 따라갈 테니까 그때의 웨티드 에스펙트 레이쇼가 요 정도 값이 될 거구나. 그러면 요 정도의 값이 됐을 때 대략적으로 L 오브 D는 얼마 정도 될 거냐, 한 요 정도가 될 거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윙 에어리어 레이쇼를 구하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웨티드 에어리어에 대해서 고려를 한 다음에 웨티드 에스펙트 레이쇼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된 웨티드 에스펙트 레이쇼랑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항공기의 어떤 그 항공기의 형상,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L 오브 D를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뽑아냈던 값은요, L 오브 D 맥스라고 해서 맥시멈, 그러니까 L 오브 D 값의 최대값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L 오브 D 맥스를 그 그래프에서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임피리컬 모델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F4 아니면은 뭐 F111 이런 항공기들을 그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서 쭉 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런 임피리컬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임피리컬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요런 그래프 중에 어떤 것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맥시멈 리프트 드래그, LOVD 값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퓨얼 프랙션, 전체 퓨얼 프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거는 웨이트 프랙션, 하나의 미션 세그먼트를 수행하기 전과 후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을 고려한 것이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전체 퓨얼 프랙션이요. 각각에 대한 전체 퓨얼 프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요, 그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대비,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대비, 항공기가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고 난 후에 그 웨이트 프랙션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X번째 미션 세그먼트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 값을 테이크오프 하기 전, 그냥 그 TOGW 이 값인 W0로 나눈 요 값은요, 수학적으로 요렇게 곱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요거는요, 첫 번째 미션 세그먼트를 수행하기 전후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 얘는 두 번째 미션 세그먼트를 수행하기 전후에 대한 웨이트 프랙션이고요. 각각을 주주주죽 다 곱하고
X라는 그 미션 세그먼트를 수행하기 전후에 그 웨이트 세그먼트, 웨이트 프랙션까지 곱하고 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 캔슬을 돼서 결론적으로 요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요 값은 아까 설명했던 웨이트 프랙션이랑 조금 다르게 그 TOGW의 중량인 대비 어느 정도의 값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항목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테이크오프 하기 전에 요 정도의 값을 가졌어요. 요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미션들을 쫙쫙쫙 다 수행하고 나니까 요 정도의 WX라는 어떤 중량을 가지게 됐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테이크오프 하기 전부터 X라는 미션을 수행하기까지 사용했었던 퓨얼 웨이트는 그냥 기본적인 그 TOCW에서 X라는 미션 세그먼트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항공기 중량을 빼면 되겠죠. 그동안 없어진, 낮아진 중량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때까지 소모했었던 퓨얼의 웨이트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양쪽에 있는 항을 W0에 대해서 나누면 이런 식으로 고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리저브 퓨얼 웨이트를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퓨얼 웨이트의 약 5% 정도를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랩트 퓨얼, 그러니까 쓰지 않는 아까 얘기했던 트랩 퓨얼이었죠. 그 쓰지 않는 웨이트를 대략적으로 1%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해서 한 6% 정도는 계산된 값에다가 더 더해주는 걸로 고려를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요 계산된 값에다가 1.06을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X라는 미션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퓨얼 웨이트는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조금 유추가 되겠지만 그 WF라는 값을 W0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얘는 마치 항공기가 처음에 테이크오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랜딩이라는 미션을 끝낸 뒤에 어떤 퓨얼 프랙션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WX라는 것은 어떠한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X라는 값이 어떤 숫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랜딩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항공기가 테이크오프에서부터 랜딩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계산되는 어떤 퓨얼 프랙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퓨얼 프랙션 부분이랑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엠티 웨이트 부분에 대한 프랙션까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W0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어요. 바뀐 부분은 이 부분, W2 나누기 W0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차피 WF분의 W0라는 것은 필 프랙션으로 계산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뭐 W 크루라든지 W 페이로드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픽스된 값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항 중에서는 W0 부분만 변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왼쪽 항에서도 W0가 그 변수가 되는데 일단 처음에 그 MTOS를 예측했던 그 수식 요 부분에서 W를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처음에 딱 집어넣고 나면은 그 수식에 대한 결과로서 W0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그 임필커 모델들을 이용해서 나온 estimated 된 예측된 값이고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수식을 계산을 하면 계산된 W0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있을 건데 요거를 한 번 더 요 값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요 전체적인 그 계산값이 업데이트돼서 W0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수행을 합니다. 여러 번 수행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요 값이랑 이렇게 에스티메이트에 넣는 그 값이랑 실제로 다음에 계산되는 그 캘큘레이티드 밸류랑 거의 같아질 때가 올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오차가 그 차이가 뭐 예를 들면 뭐 1%, 0.1% 정도의 차이가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은 그 결과의 차이가 작아지는 어떤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고 나온 결과를
학생들이 테이크오프 크로스 웨이트, 최종적으로 도출된 테이크오프 크로스 웨이트로 사용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대략적으로 한 네다섯 번 정도 돌리면, 네다섯 번 정도 요수식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돌리면은 결과값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항공기의 그 목적, 설계 목적에 대해서 선정을 하면, 그러면 미션을 어떤 미션을 수행할 건지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될 거고, 그 값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에스펙트 레이쇼의 그 항공기 날개에 대한 레퍼런스 에어리어랑 웨티드 에어리어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거고요.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에러버디 맥스 부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크루즈 상태에서의 에러버디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크루즈의 레인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브레이크 레인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난 값을 이용해서 전체 fuel fraction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값은 엔진의 SFC, Specific Fuel Consumption을 이용해서 그 크루즈 미션에 대한 fuel fraction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값까지 추가적으로 이용해서 fuel fraction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값에다 요 수식에다가 다 집어넣고 W0를 그냥 특정한 값으로 집어넣고 이제 이니셜 계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0파운드, 100,000파운드 정도로 어떤 값을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은 계산된 어떤 값이랑 그다음에 계산한 값이랑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렴되는 어떤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쓰는 테이크오프 크로스 웨이스로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거는 결국에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거는 항공기의 중량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중량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추진 시스템 부분인데요. 일단 그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항공기 같은 경우는 피스톤 엔진에다가 프로펠러 달아놓은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됐었고, 뭐 이게 뭐 이런 시스템이 개발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요즘에도 이런 시스템을 안 쓰냐,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SFC 값이 마우스가 작을 때는 이 피스톤 엔진에다가 프로펠러 달아놓은 이런 형상이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뭐 터보 제트 엔진이나 터보 팬 엔진 또는 터보 프롭 엔진에다가 이렇게 큰 프로펠러를 달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펠러 시스템이 있는데, 요즘에 각광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무인기, 특히나 우리 무인기 분야에서는 그 전기 모터에다가 프로펠러 달아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프로펠러 시스템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요즘에 많이 그 개발되고 있는 내용인데, PAV라고 해가지고 Personal Air Vehicle,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다니는 개인 비행차, 자동차 형태로 되어 있지만 날 수 있는 개인 비행차를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엔진 대신에 그 큰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그냥 무인기처럼 모터를 이용해서 대신에 그 스케일 큰 모터랑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을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EV2라고 해서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부릅니다. EV2라고 하면 보통 이런 형상,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날아다니는 이런 형상의 PAV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모터를 이용한 추진 시스템이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항공기 설계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 뭐 항공기의 중량이라든지 항공기의 추력이라든지 항공기의 뭐 에러버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항공기들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임피리컬 모델을 만들어서 도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 뭐 피스톤 엔진, 터보제트, 터보팬, 터보프롭 엔진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항공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데이터들도 많고 그래서 임피리컬 모델도 만들기가 되게 수월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일렉트릭 모터를 쓸 거다, 일렉트릭 모터 시스템을 쓸 거다 하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얘네들처럼 그 항공기에 사람이 타는 항공기나 이런 항공기에 적용된 게 되게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적어요. 학생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모터로 추진하는 비행기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무인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학생 사람이 타고 다니는 항공기에서 엔진 대신에 모터를 쓰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죠. 그죠? 그렇듯이 항공기 설계나 아니면 이미 설계된 항공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엔진 대신에 모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도 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피리컬 모델을 만들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일렉트릭 모터를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스루스 그러니까 이 프로펄션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항공기들의 어떤 데이터를 쓰기는 어렵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뭐 다행스러운 거는 무인기 정도 그러니까 그냥 뭐 3m급, 5m급 이런 정도 아니면 멀티콥터에 쓰이는 그런 무인기용 그 전자 시스템 전기 모터랑 프로펠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판매 업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연구팀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모터를 쓰면 어느 정도 크기의 모터에 어느 정도 볼티지를 인가를 하면 어느 정도의 추력이 나온다는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가져와서 쓰면은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엔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는데 나쁜 점이라고 하면은 기존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 프로포션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의 항공기들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직접 수행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쓰면 된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스톤 엔진에 프로펠러를 장착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그 스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긴 여기 이퀄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긴 수식을 이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수식을 이용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 프로펠러 이피션시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추력이 요 수식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요 값을 그 계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항목들을 다 입력해주면은 스로스가 여기서 노출되게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 추력 변수들 중에요. 추력에 대한 변수들 중에 이렇게 아래첨자로 SL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sea level이라고 해서 그 해수면, 그러니까 고도가 1m도 안 되는 그냥 고도가 0m인 위치에서의 값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학생들도 알다시피 항공기는 굉장히 높은 고고도까지 비행을 하게 되는데 고고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우리가 일시 알고 있는 뭐 1.225kg per 미터 제곱 이런 것들은 씨레벨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온도가 15도씨 또는 18도씨 정도 되는 되게 적정한 온도에서 측정된 값이 그 덴시티 밀도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고고도에 올라갔을 때의 케이스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정해주기 위해서 밀도에 대한 비율을 갖다가 앞에다 곱해가지고 그 시레벨에서 해수면에서 계산된 어떤 그 샤프트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줘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된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학생들이 피스톤 엔진을 가지고 비행하는 항공기를 설계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수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는 항공력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항력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항력이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리프트는 있죠. 항공기가 발생하는 리프트는 그때 당시에 그 필요한 웨이트를 들러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값. 예를 들면은 테이크오프 TOGW가 뭐 10,000파운드다 그러면은
리프트는 그거를 딱 들어 올릴 만큼의 양만 발생을 시킨다, 발생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리프트에 대해서는 그냥 웨이트랑 값이 같다라고 고려하고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요. 대신에 드래그를 계산한 다음에 뭐 리프트에다가 드래그를 나누면 에어로바틱 값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 수식 학생들이 익숙할 수도 있고 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항공학학을 배웠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봤을 것 같고요. 어쨌건 요 부분은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토탈 드래그라고 부르는 항입니다. 근데 이 토탈 드래그는 두 개의 항으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로 그 CD0라고 적혀 있는 것은 패러사이트 드래그라고 해서 유해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유해 항력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앞에서 설명했었던 내용이랑 동일한 건데, 그 항공기의 그 스킨 표면을 지나가면서 나오는 점성 항력이 만드는 점성 항력 플러스 뭐 프레셔 항력까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항력들이 이런 그 항목들이 만들어내는 항력을 패러사이트 드래그라고 하고요. 얘는 그 항공기 날개의 면적에 비례하거나 면적에 어떤 비례하는 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에어리어를 고려한 어떤 수식으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뒤에 항력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날개가 어떠한 특정한 리프트를 받았을 때 그것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 항력에 대한 항입니다. Induced Drag라고 부르고 CDI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리프트에 대한 항으로 고려가 되어 있고 뭐 파이는 3.141592 그리고 AR은 에스펙트 레이시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E라고 하는 것은 오스월드 스팬 이피션시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그 팩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인듀스 드래그를 예측하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날개에 대한 이 값은요, 한 0.7에서 0.85 정도가 되는데, 가장 이피션시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엘리프틱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항공기의 루트 부분에서부터 팁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그 리프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봤을 때, 루트 부분에서 가장 리프트가 크게 발생하고, 팁 부분에서는 0으로, 그러니까 발생되는 리프트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아이디얼 케이스라고 부르고, 이때의 인듀스드 드래그가 가장 낮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항공역학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다,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듀스드 드래그가 가장 작게 발생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케이스라고 고려를 하고, 그때의 그 오스왈드 펜 이피션시는 1 값을 줍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아이디얼 케이스이고요. 실제 항공기 날개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드래그가 발생을 안 하고 더 큰 값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큰 값을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값은 0.7에서 0.85 정도로 보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특수한 케이스, 서브소닉 날개에 대해서는 이러한 값을 수식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날개가 뒷젖 침각이 있어서 그, 예를 들면 뭐 전투기 같이 그런 큰 뒷젖 침각이 있다. 그러면은 요게 리딩 엣지를 쭉 이었을 때 나오는 그 선이 가지는 뒷젖 침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줘 가지고 이 값을 새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F, 여기 보였던 요 F 있죠? 여기 있는 요 F, 요 F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인듀스 드래그랑은 좀 다르게 고려를 하는데요. 일단 패러사이트 드래그에 대한 수식 요항을 이용해서 F라는 값을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F라는 값을 계산할 때 보면은 여기 A 그리고 B라는 컨스턴트 값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컨스턴트 값들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요 값으로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추정을 합니다. 이퀴벌런트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조건에서의 그 항공의 날개가 만들어내는 표면 그 마찰 항력이고요. 그 마찰 항력의 코에피션트 값이 어떠한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이때는 뭐 예를 들면 0.008이다. 그러면 이때의 A 값은 요 값, 그리고 B 값은 요 값이니까 요 두 개를 여기랑 여기랑 집어넣어서 F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공기 날개에 대해서 딱 고려가 되면요. 항공기 날개에 대해서 딱 고려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스킨 프릭션이 이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뭐 예측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값을 찾아냈다, 어떤 값으로 고정을 시켰다, 그러면 그 값에 해당되는 A랑 B랑 값을 뽑아와서 여기 대입을 하고 웨티드 에이를 넣어주면은 웨티드 에이를 넣어주고 익스포넨셜을 쓰면은 익스포넨셜 네 쓰면은 f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냥 웨티드 에어리어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웨이트라는 부분을 연관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수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대요. 그냥 패러사이트 드래그의 어떤 수식 요거랑 비슷하게 F 대신에 S 웨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웨이트 대신에 W0가 들어가 있고 A, B 대신에 C, D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 차이가 될 거고, 요 C랑 D 값은 여러 가지 항공기의 어떤 스타일 아니면 타입에 대해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C랑 D 값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항공기의 성능 요구 조건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공기의 성능이라고 하면요. 성능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필드 퍼포먼스, 그러니까 항공기가 날고 있지 않을 때의 퍼포먼스를 뜻하는 필드 퍼포먼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뉴얼 퍼포먼스라고 해서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을 때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할 건데, 뭐 되게 깊숙하게까지는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조금 간단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항공기마다 사용하는 어떤 수식이라든지 어떤 컨스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설계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 되게 판이하게 다른 어떤 수식을 쓰거나 다른 값을 쓰게 된다는 점, 그런 점을 참고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필드 퍼포먼스 중에 스톨 스피드인데요. 스톨 스피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항공기 날개에서 맥시멈 리프트가 최대로 발생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비행 속도를 스톨 스피드라고 불러요. 대신에 이때의 항공기는 그러니까 맥시멈 리프트를 발생시키는 상태에서 수평 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수평 비행을 할 때 그때 수평 비행 속도, 이걸 스톨 스피드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최대 스톨 스피드, 최대 이용 가능한 스톨 스피드는 특정한 값으로 보통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공기의 스톨 스피드를 적정한 레인지 안에서 고려하지 않고 그 범주 바깥에서의 스톨 스피드를 가지게 되면 항공기가 추락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항공기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 정도의 최대 스톨 스피드를 가지도록 설계를 하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고, 우리가 많이 앞으로도 많이 고려할 규정은 FAR 23 또는 FAR 25 이런 것들이에요. 전투기기는 뭐 밀스펙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스펙이 있는데, FAR 23, 25 같이 그러니까 요런 규정을 우리는 많이 따르게 될 거고, 이러한 규정들은 민간 항공기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놓은 어떤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FAR 23에서 규정되어 있는 스톨 스피드는요, 일반적으로 12,500파운드 이하의 중량을 가지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최대 스톨 스피드가 61노트 이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50노트 이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수업 초기에 얘기했었던 그 윙로딩이라는 거 있죠.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중량을 항공기 날개의 면적으로 하는 요 윙로딩이요. 윙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 윙로딩은 뭐냐면은 맥시멈 리프트가 발생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맥시멈 리프트가 발생하는 발 때에 그 항공기 속도가 스톨 스피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식을 요렇게 표현을 하면요. 여기는 CLmax, 맥시멈 리프트에 대한 코에피션트 값이고, 여기는 스톨 스피드에 대한 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곱해져서 요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는 그냥 CL에 대한 그 수식이 있죠. CL은 리프트 나누기 2분의 1 로브의 제곱 S.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 리프트는 그 항공기의 중량을 들어 올릴 정도로만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리프트 이퀄 그 웨이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윙로딩에 해당하는 W분의 S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맥시멈 리프트, CLmax는 사실 항공기의 어떤 전체적인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의 에어포일 쉐입, 그리고 플랩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붙어 있다면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항공기 앞전에 붙어가지고 양력을 더 크게 발생시키는 슬랫이나 아니면 또는 뭐 슬롯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항공기의 표면이 얼마만큼 매끄럽고 얼마만큼 거친지, 그리고 항공기의 날개에서 발생하는 유동만 가지고 항공기가 뜨진 않고 항공기의 바디, 그러니까 퓨즐라지라든지 아니면 나셀이라든지 테일윙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기역학적인 특성들 있죠.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리프트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런 유동에 대한 인터랙션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항공기가 비행하는 조건을 봤을 때 이 항공기가 어느 정도 그 레이논스 넘버의 레인지를 가지고 비행하는지에 따라서 CLmax 값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다른 것들은 좀 예측하기가 힘든데 이 레이놀스 넘버에 대해서 잠깐 고려해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앵글 오브 어택에 따른 리프트 코에피션트를, 그러니까 낙하 001에 대해서 앵글 오브 어택 변화에 따른 리프트 코에피션트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레이놀즈 넘버가 10만일 때의 값이고요. 그다음에 요 주황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레이놀즈 넘버가 100만, 그러니까 10배가 커져서 100만일 때의 커브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CLmax는요. 10만에서 요 값이 되고요. 요렇게 그래프 앵글 오브 테이크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렇게 쭉 값이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는 CLmax라고 부르는데, 요 CLmax 값이 10만일 때는 요만큼 1 정도가 발생을 하고 100만일 때는 약 한 1.3, 1.4 정도의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CLmax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그래프이고요. 사실 요 그래프는 2차원 에어포일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차이가 무조건 뭐 3차원 날개에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건 3차원 날개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양력이나 항력 같은 경우도 그 섹션 에어포일, 단면 에어포일의 형상이 크게 좌우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3차원 날개에서도 레이놀즈 넘버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 CLmax의 값을 크게 바꾼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Lmax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예를 들면은 그 항공기 날개의 에스펙트 레이쇼가 한 5 이상이 된다. 5 이상이 되면 3차원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3차원 효과, 여기서 말하는 3차원 효과라는 것은 그 인듀스 드래그가 크게 발생해서 팁 부분에서 윙팁 볼텍스가 크게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에스펙트 레이쇼가 5 이상이 되면 그 항공기 날개의 스케일 대비해서 어떤 3차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는 그 엘립틱 윙 로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그 아이디얼 케이스 있죠. 그 E라는 값이 1인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CLmax 값의 한 90% 정도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임피리컬 모델을 만들어서 도출된 값인데 약 90%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수시간에 어떤 그 엘리프티컬 윙 로딩인 상태에서의 수식 앞에다가 0.9를 곱해가지고 실제 항공기 날개가 발생시키는 CLmax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CLmax라는 것은 여기 플랩 타입이나 아니면 슬랫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좌우되는 값인데 여기서는 플랩에 대해서만 먼저 고려를 해봤어요. 플랩에 대해서만 설명했고 나중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수식을 이용하거나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렇게 직사각형의 그 날개를 고려를 하고 요 안쪽 부분, 여기가 인보드 안쪽 부분, 날개 안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윙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안쪽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플랩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플랩이 완전히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완전히 전개가 되어서 항공기 날개가 이렇게 더 길어졌을 때 요만큼 있죠. 요만큼. 항공기의 플랩까지 포함한 요만큼의 에어리어, 요만큼의 레퍼런스 에어리어를 S 플랩드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 에어리어를 S 언플랩드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고를 했고, 얘네들을 비율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래쪽에 레퍼런스 에어리어를 곱해놨어요. 요 레퍼런스 에어리어는 그냥 요 플랩을 떼고 이거 고려하지 않고 요 에어리어 플랩드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두 개를 합친 에어리어를 고려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여기가 0.4가 된다고 하면 여기가 0.6이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맞춰 놓았고요. 안쪽에 있는 CLmax 값도 CLmax 그 값을 보면은 요 부분 보면 그 스몰 엘러 표현돼 있잖아요. 요거는 에어포일에 대한 CLmax 값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요 안쪽에 있는 에어포일 형상에 대한 CLmax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언플랩트 된 요 부분에 대한 섹션 에어포일의 CLmax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이렇게 딱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CLmax 값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이렇게 슬립포워드나 슬립백이 되어 있는 요거는 그냥 슬립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뒤쪽으로 치쳐져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 케이스일 때 여러 가지 플랩의 형상에 따라서 CLmax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래프이고 학생들이 만약에 항공기의 메인윙을 이렇게 뒷좌측각을 줘가지고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CLmax 값을 추정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설계하는 항공기들은 아무래도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수입백이 있는 경우는 항공기의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압축성 유동의 현상을 고려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샥이라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이렇게 수입백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입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는 무인기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형태의 날개를 많이 설계할 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필드 퍼포먼스 중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항공기의 어떤 공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항공기가 가지는 그 테이크오프 아니면 랜딩에 대한 필드 렌스,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리를 가지고 얘가 테이크오프를 할 거냐, 아니면 얼마만큼 거리를 가지고 랜딩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볼게요. 우선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요 그라운드 롤이라는 것은요, 디스턴스, 그러니까 항공기가 정지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항공기가 테이크오프, VTO라는 특정한 어떤 값을 가지고 비행할 때까지 걸리는 그 사이의 거리를 그라운드 롤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VTO 테이크오프에 해당하는 이 벨로시티는 스톨 스피드의 1.1배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하네요. 이거는 요 아래에 어떤 그 테이블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위에 것들을 설명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obstacle clearance distance라는 거는 뭐냐면은 항공기가 제로인 상태에서, 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가속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가속한 다음에 이륙을 하고 특정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obstacle, 장애물을 건너 높이 그 위로 비행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그 디스턴스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작은 민간 항공기나 아니면은 그 군용 항공기 같은 경우는 요 옵스테클을 한 50피트 정도의 높이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 높이 이상을 비행할 때까지 그까지 소요되는 디스턴스를 뜻하고요. 그게 이제 옵스테클 클리어런스 그 디스턴스를 뜻하고 커머셜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35피트 정도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에 대한 벨로시티, 그 다음에 클라임에 대한 벨로시티,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었던 요거 H 옵스테클은 각각의 레귤레이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FAR 23이나 25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군용 항공기에 대한 스펙이고 밀스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밀스펙에서는 예를 들면 뭐 클라임에 대한 벨로시티를 1.15, 스톨 스피드 1.15배를 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하네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스피드라는 것은요, V1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예를 들면 항공기의 날개에 두 개의 각각 항공기의 왼쪽 날개에 그리고 오른쪽 날개에 각각 항공기 엔진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페일이 나가지고 한 개의 엔진으로만 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륙하는 중에. 그랬을 때 과연 항공기를 다시 랜딩을 시켜서 그냥 멈추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항공기 날개 한 개만 작동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륙하는 게 더 나을까? 이런 것들을 어, 판단하게 되는데 조종사가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하는 순간까지 판단하는 그때 순간에서의 속도를 디시전 스피드라고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다른 그 필드 랭스는 밸런스드 필드 랭스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테이크오프를 하려고 시도했던 그때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디시전 스피드, 그러니까 우리가 디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랜딩을 해야겠다. 또는 아니면 그냥 한 개의 엔진만 가지고 이륙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항공기 엔진이 뭔가 페일이 뜨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더 나아가서 비행했던 그 거리만큼을 다 더한 항목이 밸런스드 필드 랭스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고려하지 맙시다. 만약에 학생들이 설계하는 중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검색을 하거나 해서 다른 레퍼런스를 참고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이크오프 파라미터 TOP라는 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요 TOP를 고려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요 정도의 TOP를 가지고 항공기가 테이크오프를 할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항공기의 T 오버 W가 요 정도의 값을 가질 때, 윙로딩이 얼마만큼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 당시 항공기는 테이크오프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리프트 코에피션트도 테이크오프의 상태에서의 값을 쓰게 되고요. CLmax의 값을 보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요 관계를 쓰게 될 거예요. 스톨 스피드, 그러니까 테이크오프일 때의 항공기의 벨로시티는 스톨 스피드의 1.1배가 된다라는 어떤 규정을 통해서요. CLmax가 스톨 스피드일 때 발생하는 양력 코에피션트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테이크오프의 상태의 값으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CLmax일 때 CLmax일 때에서의 벨로시티의 1.1배만큼 더 큰 벨로시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2분의 1 로우 V 제곱에서 제곱을 곱해가지고 여기 1.1배 제곱만큼 이렇게 나눠져서 테이크오프일 때의 CL 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그때의 테이크오프 값을, 테이크오프일 때의 시일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그 TOP의 값은 또는 윙 로딩의 값은 항공기의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엔진의 개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가로치기 테이크오프 파라미터고요. 세로축이 테이크오프 디스턴스인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보면 됩니다. 일단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요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있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요 레귤레이션들 있죠. 요 레귤레이션들, 요 앞에 있는 요 레귤레이션들. 요거를 고려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요구되는 최소 그 테이크오프 랭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테이크오프 디스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왼쪽 세로쪽에서 찾아요. 세로쪽에서 찾고 그게 어떤 예를 들면 밸런스드 필드 랭스를 뜻하는 거다. 그때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간 다음에 엔진의 개수가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이다. 요거를 판단하고 요 밑으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면은 그 만나는 가로축과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의 값이 테이크오프 파라미터 TOP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뭐 그 요거요. obstacle clearance distance가 50피트 이상이 됩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거를 고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제트 에어크래프트를 고른다고 생각했을 때 뭐 그때의 디스턴스가 뭐 7,000이다. 7,000피트다. 그러면 요렇게 간 다음에 쭉 가서 여기서 쭉 내려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TOP는 한 300, 뭐 한 20 정도가 되겠구나. 요렇게 판단하는 순서로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다. 조건을 선택하고요. 조건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상태를 고려하고 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요구되는 테이크오프 디스턴스를 그 고려해서 쭉 이렇게 그 세로축에서 이렇게 가로로 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테이크오프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TOP 값을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값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밀도의 그 비율, C레벨 기준 대비 밀도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고, 테이크오프일 때의 시대값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T 오버 W 값을 넣어 놓으면, 그때 당시에 걸리는, 항공기의 그 날개에 걸리는 위로딩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뭐, 제트 에어크래프트 또는 프로펠러 에어크래프트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드 퍼포먼스의 마지막 항목인 랜딩 필드 랭스 LFL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항공기가 터치다운, 그러니까 항공기가 지표면에 내려앉고 그 다음에 스탑할 때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건데 이때 조건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그 랜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글라이딩 앵글, 그러니까 항공기가 랜딩을 할 때 지표면과의 각도, 사이각이 3도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표면으로 내려앉으면서 50피트의 옵스테클, 50피트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지나야 되고요. 그 위를 이렇게 쑥 지나야 되고, 그 뒤로 터치다운에 해당하는 벨로시티만큼 디셀러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탑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할 때의 속도와 터치다운 할 때의 속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참고해서 고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랜딩 필드 렌스를 고려할 때는 어프로치, 그러니까 항공기가 랜딩을 하기 위해서 상륙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어프로치하는 그 거리, 그리고 플레어라고 하는 것은 어프로치의 어떤 단계를 지나가지고 실제로 항공기가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플레어의 거리, 그 다음에 터치다운하고 난 다음에 항공기가 땅에서 어떤 이동하는 그 거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 더하면 개념적으로의 그 랜딩 필드 렌스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랜딩 필드 렌스를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윙 로딩 텀이 있고 시그마 텀,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밀도에 대한 비율 텀, 그리고 CLmax 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더해서 여기 SA라는 것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뭐 커머셜 같은 경우는 1000피트, 그 다음에 라이트 웨이트 등 경량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600피트, 스톨
그 에스톨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450피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요 정도의 그, 그 장애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걸리는 그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값을 추가해줘서 랜딩 필드 랭스를 계산을 한다. 다른 것들은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집어넣으면 되고, 요 SA 값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항공기의 타입에 따라서 결정해서 또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요번 장부터는 매뉴얼 퍼포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 내용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서 요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아마 한 1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매뉴얼 그 퍼포먼스 부분부터는 어, 다음 주 수업 때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필드 퍼포먼스까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3주차 강의를 마무리 지었고요. 학생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